여러분 혹시 그 독서 시험 날짜가 언제인 적 있죠? 얘기했어 맞죠? 그 시험 기간 시작 날짜는 그 12월 5일 있는 그 주였나? 12월 11일부터 시험 치는데 독서가 15일에 있어요. 독서 시험 어서오세요. 봅시다. 자, 우리 지난번에 그 요 앞에 위에 지문을 다 했고요. 자, 그래서 위에 지문에 나오는 내용들 그냥 간단하게만 살펴보자면 이 중국에 있는 유학자들을 공자, 묵자, 그 다음에 순자로 나누어 가지고 각각 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했어. 그래서 공자는 악을 진짜 좋아했습니다. 맞죠? 이 악을 바탕으로 통치를 하면 굉장히 좋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묵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이 공자의 사상을 받아들여 가지고 이제 화려하게 악을 즐기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내용이 나와 있었어. 맞죠? 자, 그 다음에 순자는 어떤 내용이었어? 일단은 공자의 이 악을 받아들이면서 그거를 통해서 인간의 도덕성이라든지 인간을 교화하는 데 쓰여야 된다. 그래서 향락적인 좋은 악과 안 좋은 악이 있어서 좋은 악만 써야 된다 라고 얘기했던 게 순자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조선 태조부터 다시 넘어가면 태조, 그 다음에 뭐 태조, 세조까지도 마찬가지인데, 이 악을 이용해서 기본적으로 뭘 하려고 한다? 조선 건국의 정당성, 우리 왕조의 전통성에 대해서 최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그렇죠? 자, 그래서 악을 정하는 것이 건국의 바탕임을 강조하고 유가의 악론에서 중국에 있는 이 악론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악을 기준으로 삼아서 여기서 말하는 중국의 악이겠지. 그렇죠? 악을 기준으로 삼아서 궁중의례에 사용할 악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그는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악장을 만들어서 조선 건국의 당위성을 드러내야만 했습니다. 또 태종 역시 악을 통해서 왕도 정치를 실현할 수 있다고 봤는데, 이 유교 사상에서 왕도 정치는 되게 이상적인 겁니다. 맞죠? 임금이 어진 것을 바탕으로 나라를 잘 이끈다. 이게 왕도 정치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악을 통해서 왕도 정치를 실현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자, 그는 예와 악을 정비하는 기구인 의례상정소를 설치하고, 그러니까 악을 이제 관리하는 이 관청까지 만든 겁니다. 맞죠? 관청을 만들어서 궁중의례를 관장하는 예조의 관료로 예약의 밝은 자를 골라서 뽑았습니다. 뽑아가지고 이제 그런 공무원을 시키는 거죠. 자, 그래서 기악, 노래, 춤을 모두 활용하여서 궁중의례를 치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 얘기했죠. 종묘와 사직해가지고 임금이 행차해가지고 거기 가서 제사 지낸다고 했어, 맞지? 제사 지내거나 할 때 어떻게 한다? 이제 이 기악, 노래, 춤을 모두 활용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처럼 태조와 태종은 모두 악을 바탕으로 왕도 정치를 실현하려고 하였는데, 이들이 모범으로 삼은 것이 바로 뭐겠어? 중국에서 궁중의례에 사용하던 악이었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악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생각해보면 우리 조선에서부터 시작된 게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도 음악은 있었겠지. 맞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악은 그 유교 사상을 바탕으로 한 악을 말하는 거잖아. 맞죠? 자, 그래서 그거는 지금 결국 중국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뿌리가 없어요. 맞죠? 자, 그래서 이제 뿌리를 만들어 가야 되는 시점이야. 그러다 보니까 뭐야? 중국에서 사용하던 악을 가져와 가지고 뭐 한다? 조선에서 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조선에서 씁니다. 자, 그래서 이 악의 중요성을 인식한 세종은요, 악을 정비하여서 신제 악을 만들었답니다. 자, 하지만 세종대왕이 여기서 끝났겠어. 문자도 만들었는데, 맞지? 자, 그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조선풍의 악을 창제하고자 했어요. 그러면 중화풍이 점점 지워지겠지. 맞죠? 자, 그래서 그는 악의 법도가 중국에서도 확정되지 못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중국의 악을 무비판적으로 존중하는 이들을 비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야, 악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지 마.
적당히 받아들이고 우리 거 만들어 라고 얘기했던 게 세종이겠다. 그치? 자, 그는 그리고 제사의 대상인 선조들이 주로 들었던 악은 뭐였냐면 향악이었다는 거야. 이 향악이라고 하는 건 우리 약간 토종음악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민간에서 사용되는 향악을 선조들이 훨씬 더 많이 들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궁중의 제례에서, 제례는 제사 지내는 거다, 그렇죠? 종묘와 사직에서 궁중의 제례에서 무엇을 향악의 사용을 확대하고자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중국에서 넘어온 악의 성질은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 옅어지고 있어요. 맞죠? 자, 이는 외래악의 무분별한 수용으로 인한 악의 획일화에 대한 우려와 중화주의에 매몰되지 않고 주체적인 악을 세우고자 하는 의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당연한 거. 자, 그는 자주적인 악이 악보다 인심과 풍속에 미치는 효용이 더 크다고 여기고 이러한 악을 통해서 왕도 정치를 실현하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얘를 문장을 좀 길이를 줄여보면 어떻게 할 수 있어? 자주적인 악을 통해서 뭘 실현할 수 있어? 왕도 정치를 실현할 수 있어. 자, 그는 그래서 신제악과 형식 내용이 이는 다시 자, 이러한 입장에서 세종은 향악의 성격을 띤 조선풍의 신학을 창제하였는데 이것은 신제악과 형식 내용명이 완연히 다른 것이었대요.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을 왜 하냐면요, 그 세종이 아까 제일 처음 나오는 얘기는 뭐였어? 악을 받아들여가지고 뭘로? 신제악이라고 하는 것으로 만들어냈단 말이야. 맞지?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나아가서 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제대로 즐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왜? 우리 선조들은 무엇을 더 즐겼다? 향악을 더 즐겼다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향악의 성격을 띠고 있는 신학을 새로 만들어냈다 라는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신학의 선포는 주체적인 악의 선언일 뿐만 아니라 의례와 악의 관계가 완전 역전됨을 말한다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세종 이전에는 의례 절차에 맞추어서 악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음악이 중심이 아니라 사실은 뭐가 중심이었어? 제사가 중심이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제사의 절차에 맞는 음악을 썼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선은 제사야. 의례가 우선이야. 맞죠? 의례의 절차에 맞추어 악을 사용하였는데 우리는 새로운 음악을 만들어냈어. 향악이라고 하는 거야. 우리의 선조들이 즐기던 음악이야. 향악이라고 하는 거는 꼭 제사 때 쓰는 음악이 아니어도 되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세종이 신학의 사용을 천명하면서 의례 절차를 어디에 맞추느냐? 신학에 맞춥니다. 자, 의례 절차를 신학에 맞추어 수정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데 이 향악이라고 하는 건 어찌됐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 유교적 악과는 좀 다르겠지. 그러면 형태도 다르고 뭐도 다르면은 원래 지내던 제사의 형식이 있을 거 아니야. 그 형식을 계속 가져갈 수 있어 없어? 없겠지. 신학은 써야겠고 제사도 지내야겠고 그럼 뭐 해야 돼? 얘네 어울리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신학은 지금 새로 만들었는데 바꾼다고? 제사를 바꿔서 여기 맞추는 거야. 알겠죠? 그걸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의례 절차를 신학에 맞추어 수정해야 됐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뭐가 됐다? 의례와 악의 관계가 완전히 역전됐다. 그전에는 의례가 완전 하늘 꼭대기에 있었는데 의례를 바꾼 거야. 악을 위해서. 근데 그때 당시에 제사 지내는 게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못 바꿉니다. 자, 그래서 의례의 절차를 악을 조음시키는 것은 오랜 조정이 필요하단 말이야. 하답니다. 자, 그래서 세종 때에는 신학을 의례에 사용하지 못했대요. 자기가 만들었는데. 그렇게 하고자 하는 시도만 하고 실제로는 못했습니다. 자, 세조랑 세종은 관계가 어떻게 되는데? 세조가 더 뒤에 사람이. 그러니까 관계 어떻게 돼? 뒤에 사람이 어떻게 되는데? 태정, 태세, 문단세, 할아버지. 할아버지, 대전,
죽이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 근데 그 관계는 아니 촌수 계산해 촌수. 증조하는 증조 할아버지. 아니 그러면 문단세인데 증조 할아버지 어떻게 돼? 네. 태조태세 문단세. 아 그렇게 하면 증조 할아버지 될 수 있겠구나. 증조 할아버지는 아니죠. 단종을 밀어내고 왕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세조는 세종의 아들입니다. 문종이랑 형제야. 세종의 아들이 문종이잖아. 문종이 형이 세조야. 맞죠? 자 그런데 세조한테 임금을 물려주고 싶지 않았어. 왜? 사람이 너무 무시무시해가지고. 그 내가 왕이 될 상해가 얘기하는 사람이 세조잖아. 수양대군. 맞죠? 자 그래서 문종한테 왕이 넘겨줘. 문종이 빨리 죽어서 단종한테 왕이 넘겨줘. 단종이 빨리 단종을 밀어내고 세조가 왕이 됐습니다. 맞죠? 그래서 세종의 아들인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세조 입장에서는 뭐 하는 거야? 세종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겁니다. 자기 아버지야.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악을 드리려고 했던 태조가 자기 증조 할아버지, 태종 이방원이 자기 할아버지야. 맞죠? 자 그러니까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세종은 충분히 알고 있었겠지. 맞죠? 그래서 세조 때에 대해서야 세종의 뜻을 이루고자 하였는데 그는 심지어 악의 요체는 인심을 선량하게 하는 데 있다고 보고.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뭐 표시할 필요는 없는데 우리가 흔히 유교 사회에서는 이제 사람의 마음을 교화하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했잖아. 그치? 인심을 선량하게 한다는 게 교화야. 맞죠? 자 그래서 교화하는 데 있다고 보고 악을 통해서 풍속을 개량하려고 했습니다. 자 그는 궁중의례에서 사용되는 악에 많은 관심을 가져서 궁중의례를 관장하는 관서의 관리를 임명할 때도 음물에 대한 이해도 고려했대요. 또한 악이 다른 악과 구별되는 특별한 악이 아니라는 시각이랍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넘어온 이 유교 사상을 담은 이 악은요 특별한 악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악을 관장하는 관청과 향악을 관장하는 관청을 통합하여 운영하였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계급이 악이 하늘 꼭대기에 있었는데 뭐야? 내려오고 향악은 올라가고 서로 동등해집니다. 맞죠? 제사 때 향악 쓰면 무슨 문제야? 문제 안 생기지. 맞죠? 그럼 이제 제사 지낼 때 뭘 쓰겠어? 향악을 쓰겠지. 자 그래서 그는 제위 중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원구제. 어디에서 지내? 종묘에서 지내? 사직에서 지내? 얘기했잖아 어제. 종묘랑 사직. 종묘는 누구한테 제사 지내는 거? 선조들한테, 자기 조상들한테. 사직은 뭐야? 신한테. 농사의 신, 일의 신, 무슨 신. 맞죠? 자 그래서 사직 가가지고 제사 지낼 때 신악을 사용하였답니다. 신악 누가 만들었는데? 세종. 신악에는 어떤 특징 가지고 있어? 향악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 이는 하늘과 땅에 제사를 지낼 때 향악을 쓰지 않는다는 전대의 전통을 세조 때에 와서 드디어 깨게 된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그는 제사를 마친 후 선왕, 자기 아버지잖아. 선왕의 뜻이 드디어 이루어졌다라고 기뻐하였대요. 그래서 이러한 경향은 후대에도 확대되어서 제례에서 향악. 그래서 요 향악이 이제 우리 전통 음악 중에 하나잖아. 이제 전통 음악으로서 이제 그 종묘 제례악이라고 안 들어봤어요, 여러분들? 어디선가 한번 들어보지 않았어요? 이 종묘 제례악이 뭡니까? 종묘 가가지고 제사 지낼 때 쓰는 향악이 종묘 제례악이지. 맞죠? 자 그래서 향악의 사용이 점차 늘어났대요. 이처럼 악을 바탕으로 왕도 정치를 실현하려고 했던 조선 지배층의 노력은 중국의 악을 계승 또는 극복하는 방향으로 다양하게 전개되었다라고 되어 있다. 그렇죠? 다음 봅시다. 1번. 자 가와 나의 전개 방식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가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악의 종류를 분류하고 있고, 자 나는 다른 나라와의 대비를 통해서 우리나라 악이 가진 장단점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자 다음 가는 악이 가진 한계점을 지적하면서 이를 극복할 방안을 제시하고 있고, 나는 악의 효용 여부에 대한 다양한 생각과 그 다음에 이를 절충한 관점 나왔어요? 안 나왔습니다. 자 다음 가와 나 모두 악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물들의 다양한 생각을 나열했어요. 아닙니다. 맞죠? 가는 맞지.
뭐가 아니야? 나가 아니지. 맞죠? 나는 이제 미안합니다. 나왔었네. 미안합니다. 나 너무 세종대왕에 꽂혔다. 태종이랑 태조도 나왔었지. 맞죠?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맞죠? 그래 뭐가 틀렸어? D가 틀렸죠?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인물의 생각. 이거 뭐야? 지금 필자니까 글쓴이잖아. 그치? 이 글에 글쓴이 생각 안 드러납니다. 맞죠? 자,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인물의 생각을 이유와 함께 제시한 거 아니다. 그쵸? 자, 다음 가는 악의 효용을 긍정한 인물과 부정한 인물의 주장을 대비하여 제시하고 있고, 나는 조선 왕들의 악에 대한 관점을 군중 의례와 관련지어 통시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맞나요? 통시적인 게 뭐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맞죠? 이거 시간의 흐름에 따라 맞아. 왜? 태조, 태종, 세종, 세조 이렇게 넘어가잖아. 맞죠? 자, 그래서 통시적으로 제시한 거 맞고 궁중 의례 나왔고요. 악에 대한 관점 나왔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죠. 자, 다음 5번. 가는 악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례를 들어서 악의 쓸모를 인정하고 있고, 지금 여기서 틀렸던 건 뭡니까? 가에 악이 쓸모없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한 명 있었지. 기억납니까? 자, 다음 나는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례를 들어서 아닙니다. 맞죠? 자, 정답은 4번. 자, 다음 2번. 자,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묵자는 당대의 악을 성왕의 법도에 맞지 않는 악으로 여겼다. 맞나요? 맞죠. 자, 그래서 당대의 악이 뭐였는데? 너무 향락적인 것들, 사치스러운 것들, 맞죠. 너무 화려한 것들, 그런 것들이 당시의 이제 시대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게 묵자의 생각이었죠. 자, 다음 순자는 악이 우주의 반영체이자 인간에게 필수적인 것이라고 보았다. 맞나요? 맞죠. 자, 여기 순자는 필수적인데 악은 세상에 필수적이지만 세상에 뭐가 있다? 좋은 거 나쁜 거가 있어가지고 좋은 악을 우리가 이제 향유해야 된다라고 보았던 거죠. 자, 다음 3번. 세종 이전에는 궁중 의례에서 악을 기준으로 의례의 정차가 행해졌다. 맞나요? 그럼 뭐가 틀렸는데? 의례를 기준. 오. 자, 세종 이전에는 의례를 기준 삼아서 뭐가 이루어졌다? 악이 이루어졌다. 맞죠? 세종 이후부터 조금씩 변하다가 실질적으로 바뀐 건 언제부터? 세조 때부터 바뀌었다고 했다. 그렇죠? 아니구나. 기준으로 삼은 건 세종부터 바뀌었구나. 맞지?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신학을 그러니까 만든 신학, 향학이 쓰인 것은 세종 때부터죠. 맞죠? 그래서 틀린 것. 자, 순자와 세조는 모두 풍속을 개량하는데 악이 긍정적인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보았다. 맞죠? 풍속을 개량한다. 아까 이제 교화한다 나왔었다. 그치? 인심을 선량하게 만든다. 다 똑같은 말입니다. 자, 다음 5번. 태종과 세조는 모두 궁중의례를 관장하는 관서의 관리를 뽑을 때 악과 관련한 역량을 고려하였다. 요거는 나와 있었다. 그치? 이제 여기에 밝은 자, 능통한 자를 뽑으려고 했죠. 자, 다음 3번. 자, 이거 너무 시간 오래 걸리겠다. ABCD. 자, 적절하지 않은 것만 좀 찾아볼게요. 이 찾아봅시다. 어디 갔냐? 신재아학이다. 그렇죠? 신재아학은 뭐였어요? 세종이 중국의 악을 받아들여서 이제 자주적으로 만들어낸 악이었습니다. 맞죠? 자주성을 드러내려고 한 거였죠. 자, 봅시다. 자, 세종이 외래 악의 수용으로 악의 획일화를 극복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어떤 의도로 만들었다고 해야 돼? 자주성을 가지고 있는 악을 만들기 위해서 만든 게 바로 신재악이죠. 그러니까 획일화를 걱정한 게 아닙니다. 맞죠? 악이 다 똑같아지는 거 걱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자, 다음 기업가 니은.
아이고, 기억. 공자가 했던 말이네. 악을 우둔함이 종을 울리고 북을 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는가? 라고 하는 서리법이었습니다. 맞죠? 이 서리법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고 했어? 그냥 단순히 악이 징치고 북치는 게 아니라 뭐까지 담고 있다? 어떤 정신이나 유교적 사상, 태도 뭐 이런 것들을 담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맞죠? 그냥 단순히 소리가 아니다. 음악 그냥 소리로서의 악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다음 니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니은이 선왕의 뜻이 이루어졌다. 세조가 했던 얘기네. 그렇죠? 선왕의 뜻이 이루어졌다라고 할 때 선왕의 뜻은 뭐였어? 황. 그치? 중국으로부터 그러니까 중국의 색깔을 최대한 버린 우리만의 악을 만들려고 하는 어떤 그런 정신이었습니다. 맞죠? 자주적인 정신. 자, 그래서 기억은 악의 형식적 특징에 주목한 말이고 니은은 악이 담고 있는 내용에 주목한 말이다. 맞나요? 자, 기억이 악의 형식적 특징이야? 아니지. 악에 뭐가 담겨있어? 유교 정신이 담겨있다며. 근데 그걸 형식적 특징이라고 하면 안 되지. 맞죠? 그럴 자, 다음 2번. 기억은 악이 사람에게 주는 감각적 즐거움을 중시하는 말이고 니은은 악이 갖는 오락적인 기능을 중시하는 말이다. 맞아요? 다 틀렸습니다. 앞뒤. 그렇죠? 자, 기억이 이제 북을 치고 징을 치는 것 뿐이겠는가라고 얘기하는 건 감각적 즐거움도 당연히 주지만 그것을 넘어선 정신까지 있다고 얘기하는 거야. 알겠죠? 자, 다음 3번. 기억은 악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는 말이었고 니은은 주체적인 악을 통해서 왕도 정치를 실현하고자 했던 세종의 의도가 달성되었음을 말하는 것이다. 맞나요? 완전 맞는 말이지. 그렇죠? 자, 그래서 사회적 역할, 그러니까 소리 이상으로 가지고 있는 유교 정신, 왕도 정치겠지. 맞죠? 자, 마찬가지로 세종 역시 악을 통해서 뭘 하고 싶어 했다? 왕도 정치를 이루어내고 싶어 했다. 그냥 모든 유학자들은 다 왕도 정치를 하고 싶어 해요. 맞죠? 근데 그거를 악을 통해서 해냈다 라는 말로 세조가 드디어 선왕의 뜻이 이루어졌다 라고 얘기를 한 것이지. 그렇죠? 자, 다음 5번. 자, 여기 보기 한번 보면 이거는 궁중, 조선 궁중에서 사용된 악이네. 맞죠? 자, 보기 중국의 악은 주로 궁중제례와 조회의식에 사용된 악을 가리킨다. 그래서 악에는 악을 통해 이상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는데 악의 체계는 주왕조 시기에 주나라 때 형성되어서 국가 예법의 중요한 부분을 이루었답니다. 이후 중국의 다른 왕조들도 대부분 아악 제도를 채택하였으나 왕조가 바뀔 때마다 아악의 법도가 바뀌고 가사도 이제 새로운 통치자를 찬양하는 것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말은 여기 안에 담겨있는 의도가 뭘까요? 아악이 어떻다? 그렇지, 근본 없다를 얘기하는 겁니다. 맞죠? 이거 아까 그 세종 얘기 읽을 때 세종이 무엇을 근거로 아악을 고쳤어? 중국 역시 전통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를 근거로 우리만의 아악을 만들자고 얘기한 거 아니야. 맞죠? 자, 그래서 중국 아악 근본 없다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다음 조선의 문묘제례는 100명이 넘는 인원이 참여하는 큰 제사랍니다. 그래서 문묘제례의 목적은 유학의 성인을 추모하는 동시에, 그러니까 선대, 선인들이네. 맞죠? 우리 선조들이죠. 선조들 들을 추모하는 동시에 이러한 제식 행위를 통해서 인간의 신성을 바로하려는 것이었대요. 그래서 문묘제례에 사용하는 문묘제례악은 타악기와 현악기의 연주비에 노래가 중첩되고 이에 맞춰 수십 명의 무용수가 춤을 추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대요. 자, 조선 초 문묘제례악에는 주로 아악기가 사용되었는데 시간에 따라 지남에 따라서 뭘로 바뀌었어? 향악기가 함께 사용되는 비중이 점차 늘어났대요. 그렇죠? 자, 1번 먼저 볼게요. 세종은 문묘제례악에서 향악기가 사용되는 비중이 점차 늘어난 것에 대해서
의대에서 중화주의가 강조되는 것이라고 비판하였겠군. 맞나요? 맞아요? 뭐가 아닐까요 그러면? 지훈아 뭐가 아닐까? 느낌상? 이거 일단은 여러분들 결국은 뭐랑 뭘 구분해야 돼? 조선시대에서 악이랑 향악을 구분해야 되잖아. 세종이 향악기가 많이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 중화주의가 강조된다고 비판했겠어? 아니지. 향악기는 우리나라 스타일이야. 조선 스타일이야. 맞지? 근데 그게 중화주의가 강조되는 것으로 비판하지 않았겠지. 심지어 세종은 향악기가 사용되는 걸 어떻게 했겠어? 좋아했겠지. 맞죠? 우성 선수 웃고 있었겠죠. 맞죠? 자, 그래서 비판 아니고 그 다음에 중화주의 강조도 아닙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2번 한번 볼까요? 아까 얘기했습니다. 중국 왕족에서 왕조가 바뀔 때마다 악의 법도가 바뀐 거, 중국의 악을 미비판적으로 무비판적으로 존숭하는 이들을 비판하는 근거로 활용되는 거, 맞지? 세종이 얘기했던 거. 자, 다음 조선의 태조와 태종은 중국의 궁중재래와 조회의식에 사용된 악을 왕도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모범을 삼을 만한 악이라고 생각했겠어? 생각했지. 왜? 처음에 조선 건국한 지 얼마 안 됐으니 어디에서 가져와야 돼? 중국의 악에서 가져와야지. 그러니까 태조와 태종 입장에서는 저 중국의 악을 가져온 것이 결국은 악을 통해서 왕도 정치를 실현하려고 가져온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얘네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했겠지. 그렇죠? 자, 다음 조선의 문묘제에서 악기의 연주, 노래, 무용이 모두 사용된 것은 기악, 노래, 춤 모두 포괄하고 있는 총체적 개념인 유가 악론에서 악을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이겠지. 맞죠? 이거 누구? 공자가 얘기했던 거. 여기 담겨 있는 겁니다. 맞죠? 가나 지문 연결하면 공자가 얘기했던 게 여기 담겨 있는 거죠. 묵자가 얘기했던 게 여기 담겨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 이해돼요? 묵자는 이거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어? 사치스럽다고 욕했겠지. 이해되나요? 자, 묵자는 성인들을 충고하고 심성을 바르게 하려는 목적에 사용되는 문묘제례악이 자, 겉으로는 예를 잘 구현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감각을 만족하는 데 그치는 것이라고 비판하겠군. 왜? 너무 화려해. 맞죠? 의도는 좋아. 그치? 너무 화려해. 정답은 1번. 자, 다음 요거 주제통합 1 넘어갈게요. 오늘 주제통합 1하고 쌤이 그 인문 지문 중에서 좀 중요하다 싶은 거를 좀 하나 하려고 하거든요. 그 인문 나중에 7을 한번 해볼 겁니다. 인식문 이야기. 인식문하고 제 시간 남으면 하나 더. 일시험 보기 맞아요. 25년도 교재. 아 진짜? 근데 너네 그 저기 뭐냐 선생님 그거에는 1, 2 해가지고 동그라미 동그라미 돼 있더만 그 교재에 없어? 아 진짜? 헐 근데 쌤 어제랑 다 비슷한 없어? 진짜? 왜 그런 무시? 그냥 하는 건 줄 알고 그냥 봤었는데. 아 진짜? 너무 몰랐어요. 잠깐만. 줘. 뭐 없으면 굳이 할 필요는 없죠. 그러면 여러분들 시험 범위 들어갔던 게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해서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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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씩 4개 4개 4개씩 시험 범위 들어갔던 거야? 그건 아니야? 그건 또 이거 수능 특강 기준으로 1, 2, 3, 4 해가지고 그건 아닌데. 그러면 그냥 4개씩 들어갔던 것도 있고 하나는 3개만 들어가고 주제 통합하면 지문 들어가고 그랬었어.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근데 나는 이거 1에 너희 선생님 이름이 적혀 있는 걸 뭔가 봤던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 이거 하나 싶었네. 오케이 알겠어. 잠깐만 그러면 이걸 사진을 조금 찍을까?
그럼 이거 할 필요 없었던 거 아니야? 과학 13. 아씨 진짜 힘들었네. 아 근데 이거 진짜 설명 잘할 수 있는데 시험 들어갔으면 좋겠다. 오케이. 그러면 바로 인문예술 봅시다. 이거 안무는 안 할 거고요. 인문예술에서 토대론이랑 그 다음에 물리주의 이런 쪽 봅시다. 인격 동일성도 어렵긴 한데. 인문예술에 하면 돼. 이렇게 보면 또 개수가 또 많이 없다. 근데 너네 그 인문예술은 그래도 좀 했으니까 한 번은 했으니까 문제 풀이나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이 지문 위주로 해가지고 빠르게 팍팍 넘어가면서 그러면 다음 주부터 해가지고 그냥 인문예술 그냥 바로 두 문제 뽑아줄 테니까 저기 인문예술은 쭉 문제 풉시다. 그렇죠? 놀이하는 인간 좀 괜찮았죠? 얘는 그냥 정리만 좀 돼 있으면 될 것 같은데. 뭐라고? 시험 문제 안 나왔지. 그 시험 범위 그 시험 범위였어? 놀이하는 인간? 네. 아 진짜? 중간고사. 인식론 봅시다. 이거 여러분들 좀 읽을 때 난이도 괜찮았어? 지난주에 중앙일보 이거 수업했는데 와가지고 갑자기 오늘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해가지고 한 시간 동안 뭐 한 거지 싶었는데 봅시다. 여기서 하는 말을 좀 뭐라 그래야 될까? 얘는 내 개인적으로 진짜 좀 의욕이 필요한 것 같아. 이 문장 자체가. 나는 개인적으로 이런 철학을 좋아하니까 이제 그냥 뭐 재밌게 읽었지만 와 이거를 그냥 모르는 사람이 읽었을 때 그냥 여기 있는 말 그대로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게 됐어요. 요거랑 그 다음에 저기 물리주의 이론 그 성격이었나 하여튼 뭐 봅시다. 그래서 이 문제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진짜 싫어할 문장들이 그냥 다 모여있는 거예요. 볼게요. 자, 인식론이라고 하는 건 무언가를 받아들이는 거야. 맞죠? 그것에 대한 이론입니다. 자, 관심사는 명제적 지식이래요.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서는 인식론 얘기하는 거고 밑에서는 토대론 얘기하는 거야. 맞죠? 그래서 글이 좀 지저분해. 일단 그래서 인식론이라고 하는 사람, 인식론자들은 그러면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은 명제적 지식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 말하는 명제적 지식이 뭔데? 빠르게 얘기할 거야. 자, 명제적 지식이란 인식 주체 S가 명제 P를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어떤 존재를 안다는 건 얘를 아는 게 아니야. 얘를 아는 게 아니고 얘를 설명하고 있는 어떤 명제가 있어. 그걸 안다고 생각하는 게 인식론입니다. 이해돼요? 얘의 본질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얘를 설명하고 있는 어떤 명제들이 있는데 이 명제들을 아는 걸 안다라고 얘기하는 게 인식론자들이야. 자, 그래서 이때 무언가를 안다고 얘기하는 건 명제 P를 가리키면서 인식론에서 지식은 전통적으로 정당화되는 참된 믿음이라고 보았답니다. 그러니까 지식은 정당화되는 참된 믿음인 거야. 왜 그런지 밑에 나와 있어요. 지식에 대한 인식론에서의 전통적 설명에 따르면 지식은 다음 세 가지 조건들이 충족돼야 됩니다. 이건 당연한 거야. 자, 일단 첫 번째 P는 참이어야지. 당연한 거. 자, 다음 두 번째 조건인 인식 주체는 S는 P를 믿어야 됩니다. S가 P를 안 믿으면 얘가 참이어도 소용이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가 참이라는 걸 S는 믿어줘야 돼. 다음 세 번째 조건이 뭐냐면요. 인식 주체인 S가 P를 믿음에 있어서 뭘 가져야 되느냐? 인식적 정당성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중요하지. 왜? 인식적 정당성도 없이 그냥 무작정 믿으면 어떡해? 그러면 그냥 사기꾼 말고 믿는다는 거잖아. 맞죠? 자, 그러니까 어떤 정당성이 필요합니다. 특히 세 번째 조건은 지식과 단순한 추측을 구분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에 해당합니다. 추측까지도 다 지식이라고 얘기하면 안 될 거 아니야. 맞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만 지식이라고 얘기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이 인식적 정당성이 아주 높아야 돼. 그렇죠? 그러면 이 인식적 정당성을 도대체 뭘로 가실 건데? 가 문제인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인식론의 다시
가령 행성에 대한 정의의 변경으로 인해서 결정된 내용인 명왕성은 외소행성이다라고 하는 명제를 P라고 할 때 S가 P를 믿는 이유가 단지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왔기 때문이라면 이거는 인식적 정당성이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인식론에 따르면 인식 주체인 S가 P를 믿음에 있어서 인식적 정당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진리 개연적이어야 된대요. 자, 인식적 정당성을 가지기 위해선 진리 개연적이어야 합니다. 자, 다시 말하면 P는 적절한 근거를 바탕으로 한 추론이어야 돼. 개연적이라고 하는 거는 우연적이면 안 된다는 거야. 맞죠? 개연의 반대가 우연이잖아. 맞죠? 우연적으로 믿는 게 아니고 충분히 그렇게 믿을 만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적절한 근거를 바탕으로 한 추론에 기반을 둔 믿음이어야지 뭐가 생겨? 인식적 정당성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장미는 빨갛다와 같이 일상적인 믿음은 추론의 과정 없어요. 내가 이걸 보면서 빨갛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추론해서 대답한 거야? 아니잖아. 맞지? 감각을 그대로 얘기한 거야. 그러면 여러분은 감각을 왜 그대로 얘기했는데 이 사람들의 말에 빌리면 감각을 믿었기 때문이야. 맞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인식적 정당성을 가지기 위해선 적절한 근거를 바탕으로 한 추론의 기반을 둔 믿음이어야만 하는데 우리가 일상적인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떤 감각을 얘기하는 건 추론의 과정 없이 그냥 지각에 의한 경험을 바탕으로 직접적으로 형성이 된단 말이야. 자, 그래서 따라서 추론의 바탕을 두지 않는 믿음이 있다는 결론이 나와버리는 거야. 방금 내가 저건 빨갛다라고 얘기할 때 이거는 추론을 바탕으로 한 표현이 아니라며. 그러면 분명히 내가 내 감각을 믿으니까 나오는 거지만 이거는 추론을 기반하지 않는 믿음이 있다는 말이랑 똑같은 말이거든. 그러면 얘네 말이 모순이 돼버려. 맞죠? 왜냐면 얘네들은 진리 개연적이어야 된다며. 개연적인 거는 추론을 바탕으로 떠올려야 되는 거야. 적절한 근거를 바탕으로. 맞죠? 자, 그러니까 지금 저 장미가 빨갛다라고 얘기하는 말이 추론의 과정이 없다라는 게 확실하다면 추론의 바탕을 두지 않는 믿음도 세상에 있다는 말이랑 똑같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믿음이 실제로 있는지에 대한 질문과 이러한 믿음들에 대한 정당화는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생겨나는데 이거에 대한 대답이 지금 토대론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뭘 찾은 거야? 기초 믿음이라는 걸 찾은 거야. 토대론자들에 따르면 우리의 믿음 체계는 두 개의 층위로 이루어져 있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믿음은 다 믿음이었어. 이러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믿음의 단계를 나눠줬습니다. 믿음의 단계를 나눠주어서 하나는 추론 과정에 매개 없이 직접적으로 형성되며 정당화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 체계의 기본, 토대를 이루는 기초 믿음들이래요. 또 다른 하나는요, 이러한 기초 믿음들로부터 추론을 통해서 정당화되는 믿음들인 비기초 믿음이랍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기초 믿음이 있고 기초 믿음으로부터 비기초 믿음이 뻗어 나온다고 믿었던 거야. 자, 그러면 기초 믿음에서 비기초 믿음으로 넘어가는 건 어떻게 넘어가겠어? 추론을 통해서 넘어가겠지.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는 건 충분한 근거를 바탕으로 진리 개연적으로 넘어가겠지. 맞죠? 그런데 이 기초 믿음은 어떻게? 아무런 정당성 없이 그냥 믿는 거라고. 맞죠? 그래서 초대론자들이 믿음들을 두 개의 층위로 나누는 이유는 기초 믿음이 존재해야지만 뭐가 성립될 수 있느냐? 논증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기초 믿음이 존재해야지만. 왜냐면 여기 이제 무한옵티 논증이 나오는데 어떤 믿음 A1이 정당화되었다고 얘기해보자. 그 말은 뭐냐? 뭔 말이냐면 어떤 믿음 A가 정당해. 자, 흠결이 없어. 그럼 얘가 흠결이 없다는 거 누가 증명해 줄 건데? 적절한 근거의 바탕에 추론을 바탕에 두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얘가 흠결이 없다는 거. 그럼 얘가 흠결이 없다는 걸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얘에 대한 근거가 필요해. 그 근거를 우리는 A2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A2라고 하는 근거 가져갔어. 근데 걔가 정당하다며. 그럼 걔가 정당하다는 건 또 누가 증명해 줄 건데? 얘가 정당하다는 걸 증명해 줄 A3가 필요해. 맞죠? 그러면 영원히 A4, A5 계속 필요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니까 A1이 정당하다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A2, A3, A4 계속 정당하다고 하는 근거가 필요해. 그런데 얘의 정당성을 평생
알아낼 수 없어. 왜? 끝까지 갈 테니까. 맞죠? 그래서 그러한 논증을 뭐라고 한다고? 무한히 계속된다고 해서 무한 후퇴 논증이라고 한다고. 끝까지 내려가는 거야. 결론이 안 나. 맞죠? 그러니까 얘를 결론 짓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데? 다른 믿음에 의존함이 없는 완전 무결한 믿음이 하나 필요한 거야. 그래야지 얘를 종결을 낼 수 있어. 걔는 의심할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다른 믿음에 의존함이 없이 정당화되는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을 뭐라고 하는데? 기초 믿음이라고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저건 빨갛다라고 하는 건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이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감각이니까. 자, 그래서 토대론자들은 이 무한후퇴 논증으로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초 믿음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이와 함께 기초 믿음이 어떻게 정당화되었는지도 설명해야 했는데 이에 대해 토대론자들은 기초 믿음이 다른 믿음에 의존함이 없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았대요. 그러니까 얘는 다른 근거 필요 없이 알아서 정당화돼. 그러니까 딴 거 더 이상 근거 가져오지 마. 여기서 끝이야. 맞죠? 이는 근거에 의거하지 않고 지각에 의한 정당화. 그러니까 내가 감각했어. 정당화 필요 없어. 끝이야. 이건 진리야. 맞죠? 자, 그래서 지각에 의한 정당화, 자신의 심리 상태나 정신의 움직임을 내면적으로 파악하는 것에 의해 정당화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정당화 방법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뭔데? 지각을 통해서 팍 때렸어. 아파. 근데 그걸 안 믿을 거야? 믿어야지. 아프다는데. 맞죠? 지각에 의한 정당화 있을 수 있지. 맞죠? 이거를 정당화하라고 계속 뒤에 근거를 대라고 할 수는 없잖아. 아픈 건 아픈 건데. 맞죠? 자, 다음 자신의 심리 상태나 정신의 움직임을 내면적으로 파악하는 거. 기분이 안 좋대. 그래서 아니야. 근데 그거 기분 탓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 지가 안 좋다면 안 좋은 거야. 그냥 정당화가 되는 거야. 자동으로. 지가 안 좋다는데 기분이. 맞죠? 자, 정신의 움직임을 내면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전부 그냥 기초 믿음인 거야. 누가 의심할 수 없어. 자, 그래서 예컨대 나는 기쁘다 라고 하는 심리 상태에 대한 파악을 통해서 정당화되는 기초 믿음이라는 거야. 나는 기쁘다는 그냥 정당화되는 거야. 의심할 수 없어. 근거를 댈 수도 없어. 맞죠? 자, 그래서 또한 기초 믿음인 이 대상은 빨갛다는 이 대상에 대한 지각이나 관찰의 결과로 형성된 것입니다. 자, 보세요. 다시 이제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해야 되는데 물어볼게요. 수민아, 이 대상은 빨갛다는 감각입니까? 감각일까 사유일까? 민규야, 뭘까요? 감각일까 사유일까? 감각이요. 맞죠? 감각일 것 같지. 그런데 우리가 이 글 안에서는 이건 빨갛다라고 하는 건 감각이 아닙니다. 사유예요. 왜 그러냐면요, 이 대상은 빨갛다라는 문장을 바꿔야 감각이 됩니다.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 대상은 빨갛게 보인다가 감각이야. 말장난 같지? 근데 이게 감각이야. 왜? 보인다잖아. 시각이잖아. 근데 이 대상은 빨갛다는 사실은 이 지문 안에서, 이 토대론 안에서 시각이 아닙니다. 빨갛게 보여서 빨갛다고 생각한 거야. 이해되죠? 빨갛게 보이는 게 감각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게 감각. 그래서 빨갛게 보인다를 바탕으로 뭘 생각해? 이 대상은 빨갛다고 생각해. 그런데 여기에 혹시 의심할 사람 있습니까? 없다는 거야. 왜? 감각을 바탕으로 만들어낸 그 명제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 여기서 말하는 이 대상은 빨갛게 보인다는 이 토대론, 이 위에 있는 이 토대론자 입장에서는 이거 정당화 무조건 되는 거야. 왜? 기초 믿음이니까. 빨갛게 보인다는데. 맞지? 그래서 이 대상은 빨갛다라고 하는 사유는 뭐로 정당화된다? 이 대상은 빨갛게 보인다라고 하는 감각으로 정당화된다는 거야. 감각은 우리가 의심할 수 없으니까. 자, 그래서 비개념적인 감각 경험이 기초 믿음을 정당화하는 까닭은 뭐뭐 같이 보인다, 뭐뭐로 보인다, 뭐뭐 어떻게 보인다, 뭐뭐로 들린다. 이게 뭐야? 보인다, 들린다. 이게 감각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보인다 또는 들린다와 같은 수로는 외부 세계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바로 뭔데? 감각 주체의 내면에 들어있는 경험인 거야. 이게 정당화할 필요 없다는 거죠. 즉, 비개념적인 감각 경험을 나타내는 말이기 때문이랍니다. 자, 토대론자들은 다른 믿음에 의존하지 않는 믿음을 초석으로 선택하고 기초 믿음이죠. 이를 토대로 다른 지식을 도출하려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무한우퇴 논증은 안 해도 되는 거야. 그렇죠? 자, 그래서 다음 토대론자들의 이러한 입장은 어떤 믿음이 기초 믿음이 되며 기초 믿음으로부터 어떻게 비기초 믿음이 정당한지를 두고 여러 입장이 나뉘는데 라고 돼 있으니까 여기까지는 다 토대론자들의 공통적 입장이야. 그럼 토대론자들의 공통적 입장 다시 한번 정리하면 세상에는 기초 믿음이라는 게 있고 기초 믿음으로부터 새로운 지식인 비기초 믿음이 나온다. 까지는 공통. 알겠죠? 자, 그럼 여기서부터 또 뭐야? 입장이 나뉘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고전적 토대론이라고 할 거고 하나를 최소 토대론이라고 할 거야. 그럼 당연히 누가 새로 생긴 거겠어? 최소 토대론이 새로 생긴 거겠지.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이 고전적 아까 얘기했던 토대론의 어떤 전통을 누가 더 많이 지키고 있겠어? 얘가 더 많이 지키고 있겠지. 그렇죠? 생각하면 돼. 자, 고전적 토대론에서 기초 믿음은 오류가 불가능해야 됩니다. 이거 아까 제일 위에 나왔던 거랑 거의 비슷하네. 맞죠? 왜? 오류 불가능해야지. 자, 그래야지 무조건 정당화가 되니까. 오류 불가능이야. 그러니까 빨갛게 보인다는데 어쩔 거야. 맞지? 고전적 토대론에선 오직 연역 추론을 통해서만 결론이 참인 명제를 도출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자, 왜 이럴 수밖에 없을까요? 자, 연역이 뭔데요, 여러분들? 다 까먹었지? 작년에 했는데 연역이 뭐예요, 여러분들? 자, 일반적 사실을 바탕으로 개별적 결론을 이끌어내는 방법을 우리는 연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역하면 대표적인 논증 뭐 있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 다음 뭐 나와야 돼?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 다음 뭐 나와야 돼?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자, 잘 보세요. 연역은 전제를 바탕으로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전제가 뭔데? 일반적인 원칙이야.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를 혹시 부정하고 싶은 사람 있어? 없어. 얘 되게 기초 믿음 같은 거야. 실제 기초 믿음은 아니지만. 맞죠? 자,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 명제 1이야. 원래는 전제긴 한데 그냥 내가 하나의 명제라고 할게요. 원래는 전제지만. 자,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이거 혹시 부정하고 싶은 사람 있어? 없어. 명제 2. 일단 참인 명제 2개 가져왔어요. 뭐 여러 개 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개별적 결론을 이끌어내는데 우리는 이미 학습됐으니까 알잖아. 어떤 개별적 결론이 나와? 소크라테스는 죽는다라는 결론이 나와. 자, 잘 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명제는 일반적이라고 했잖아. 맞지? 자, 그러면 밑에 결론 없다고 쳐. 이 두 명제는요, 누구나 어디 가서 얘기할 수 있는 거 맞아? 맞지? 사람 누구나 죽는데 소크라테스 저 사람 사람이래. 어디 가서 얘기할 수 있어. 일반적입니다. 맞죠? 그래서 일반적인 명제를 그냥 연관 있는 줄 몰랐어. 예를 들어서 가정해봅시다. 난 얘네 둘이가 서로 연관이 있는 줄 몰랐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법칙들 가져왔어. 그랬더니 이때까지 오늘 하루 종일 한 번도 말 안 했던 문장이 하나 생겼어요. 논리가 하나 생겼어. 그 논리가 바로 뭔데? 소크라테스는 죽는다는 거야. 이때까지 한 번도 논제된 적, 얘기된 적 없던 거야. 그냥 일반적인 사실들 나열했더니 그 안에서 논리가 생기는 거야. 그게 연역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얘네들을 뭘로 보면 돼? 기초믿음 1, 기초믿음 2로 보면 돼. 이 안에서 하나 뭔가 생겨났어. 개별적 결론이. 얘를 뭐라고 볼 거야? 비기초믿음이라고 보면 되는 거야. 이거 이해돼요? 자, 그러니까 토대론자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진리를 얻어가는 과정이 뭐여야만 돼요? 연역적이어야만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 어차피 진리 같은 기초믿음이 하나 있을 거 아니야. 맞죠? 자, 그러니까 이 기초믿음은 당연히 뭐 해야 돼? 오류 불가능해야 돼. 자, 연역 논증에서 저기 제일 위에 있던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와 같은 대전제가 참이 아니면 결론이 참이 될 수 있어? 없어요. 무조건 전제들은 참이어야 돼. 그러니까 오류 불가능이어야 됩니다.
자, 근데 이렇게 되면은 두 가지 문제에 봉착하게 된대요. 첫째 문제는 내 앞에 흰 종이가 있다와 같이 지각에 의한 경험으로 만들어진 믿음, 즉 물체에 대한 믿음은 조명에 따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환경에 따라 종이가 다르게 보일 수 있는 것과 같이 환경에 따라 명제가 참이냐 진실이냐가 참이냐 거짓이냐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야. 맞죠? 그러니까 감각이 최고라고 생각하면, 감각이 최고 레벨에 있다고 생각하면 흰 종인데 이 방의 조명이 빨간색이야. 그럼 내 눈에 당연히 무슨 색으로 보여? 빨간색으로 보여. 그러면 이 종이는 빨갛게 보인다 라고 하는 기초 믿음을 바탕으로 이 종이는 빨갛다 라고 하는 논증이 완성이 됐어. 근데 이거 참이야? 아니잖아. 맞지?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야? 라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에는 지각에 의한 경험으로 만들어진 믿음인데 그게 만약에 물체에 대한 믿음이면 뭐가 생길 수 있어? 오류가 생길 수 있어. 그러니까 기초 믿음에 뭘 빼야 돼? 물체에 대한 믿음을 빼야 돼. 그럼 이렇게 되면 완성될까? 완성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완성은 돼. 완성은 되는데 한계가 생겨. 어떤 한계가 생기는데 우리가 살면서 가지고 있는 믿음은 대부분 다 물체에 대한 믿음이야. 그러면 물체에 대한 믿음은 오류 가능성이 있으니까 다 빼고 나면 세상에 기초 믿음 몇 개 남아? 좀 과장해서 10개도 안 남을걸. 맞지? 자, 과장해서.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기초 믿음의 숫자가 너무 부족해지는 거야. 그러면 얘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과 진리를 다 알을 수 있어? 없다는 거야. 이해돼요? 자,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믿음이 물체에 대한 믿음이라는 점에서 나는 존재한다, 나는 지금 생각하고 있다와 같이 이거는 부정할 수 없지. 이거 내면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이런 거 이외에 물체에 대한 이 기초 믿음은 다 없어져야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고전적 토대론에서 오류 불가능한 믿음은 아주 극히 일부의 특수한 믿음에만 국한되는 거야. 이거 가지고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 다 말 못해. 이런 문제가 생겨요. 자, 그럼 이게 첫 번째 문제야, 이게. 자, 다음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물체에 대한 믿음이 오류 불가능한 믿음이라면 비개념적인 감각 경험에 대한 믿음에 의해서 연역적으로 도출되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지 못하다는 점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얘가 참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증명하고 싶어서 여러 가지 실험을 해봐요. 그래서 참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거나 참이라는 결론이 나. 실험을 통해서 결론 나는 건 연역적인 거야? 귀납적인 거야? 귀납적인 겁니다. 자, 귀납법 다시 올라가 봅시다. 귀납법 뭡니까? 1번 실험,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2번 실험, 철수도 죽었다. 3번 실험, 영희도 죽었다. 소크라테스, 철수, 영희는 모두 사람이다. 결론 어떻게 돼?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 나고. 자, 그래서 귀납은 개별적, 그러니까 특수한이지. 특수하고 개별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얘네들 일반화시켜서 그것을 결론으로 이끌어내는 게 귀납법입니다. 내가 A같이 생긴 사람을 만나봤더니 1이라는 결과가 나왔어. 또 또 다른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도 A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 또 1이라는 결과가 나왔어. 쭉 해서 결과가 나왔어. 그러면 뭐야? A 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은 다 1과 같은 결론이 나온다 라는 일반적인 일반화가 만들어지잖아. 맞지? 이러한 도출 방식이 전부 뭐야? 귀납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과학자들이 어떤 과학적 진실을 알아내는데 연역적으로만 알아냈을까요? 아니지. 다 어떻게 알아냈을까요? 대부분 어떻게 알아냈을까요? 귀납적으로 알아냈을 거야. 왜? 실험을 한두 번 해봤겠어. 그 했던 실험들이 전부 개별적 사례입니다. 그걸 바탕으로 뭐 한 거야? 일반화를 낸 거야. 물에 불을 끓여서 이제 불에 물을 올려가지고 끓여봤어. 한 이때쯤 온도 됐더니 끓기 시작했어. 이때쯤 온도 됐더니 끓기 시작했어. 쭉 해봤더니 결론, 물은 100도씨 근처 가서 끓는다 라는 결론이 나왔죠. 칩시다. 자, 이거는 우리가 귀납적 결과를 바탕으로 얻어낸 지식이야. 자, 그러니까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우리는요 사실은 대부분의 과학적 믿음들을 어떻게 얻어냈어? 귀납적으로 얻어냈어.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는 지식의 적절한 토대를 구성하기 어렵게 만들어줍니다. 자, 그러니까 이 문제들을 피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뭐야? 최소 토대론이라는 거야. 그럼 최소 토대론은 딱 한마디 하면 돼. 뭐 하면 될까요? 기초 믿음은 어떤 가능성이 있다? 오류 가능성이 있다. 한마디 하면 되는 거야. 맞죠? 그러니까 토대론자들은 그 한마디를 못한 거야. 자, 최소 토대론에서는 물리적 대상에 대한 믿음을 허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물체에 대한 믿음을 허용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얻어낸 기초 믿음은 뭐가 될 수 있다? 오류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인정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오류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고전적 토대론과 달리 비기초 믿음들이 기초 믿음들로부터 귀납적인 방식으로도 정당화될 수 있음을 뭐한다? 허용한답니다. 자, 그래서 최소 토대로는 오류 가능성을 인정하고 귀납적 방식의 정당화를 허용함으로써 지식의 적절한 토대를 구성할 수 있다고 믿었대요. 좀 이제 원래 이러면 지문이 끝나야 되는데 한마디 더 달아놨어요. 토대론의 근본적인 한계가 있답니다. 이게요 나중에 저기 뒤에 나오는 물리주의 이론이랑 좀 연결이 됩니다. 이게 뭐냐면 봐봐봐, 이 대상은 빨갛게 보인다며, 맞지? 그래서 이 감각을 바탕으로 기초 믿음을 만든다며. 근데 여기에 빠져있는 게 하나 있어요. 뭘까요? 빨강에 대한 정의입니다. 빨강은 어떻게 정의 내릴 거야? 맞죠? 그래서 그 나중에 그 뒤에 나오는 물리주의 이론이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 빨강 같은 거 막 우리 뇌에서 무슨 C섬유가 어떻게 발화돼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고. 맞지? 그게 뭐야? 이 사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뭐가 필요한 거야? 빨강을 어떻게 정의 내려야 되는가? 어떤 빛을 쐈을 때, 어떤 파동을 쐈을 때 어떠한 그 진동수를 일으키면서 우리 눈에 들어오는 그 색깔, 그거를 빨강이라고 정의를 내려줘야 되는 거야. 근데 세상에 그렇게 정의가 안 내려지는 게 있으면 어떡할 거야? 걔는 또 기초 믿음이 안 되는 거야. 맞죠? 자, 다시 볼게요. 이 대상은 빨갛다라고 하는 믿음이 이 대상이 빨갛게 보인다에 의해서 정당한 추론 관계가 성립되어야 해. 그 토대론에서는. 근데 이를 위해서는 이 대상이 빨갛게 보인다가 참이나 거짓임을 알 수 있는 명제가 돼야 되는데 빨강이 정의가 되지 않으면 얘가 참인지 아닌지를 몰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이 경험은 참 또는 거짓을 알 수 없는,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개별적 경험인 거야.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칸트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자, 내용 없는 사유는 공허하고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 이거죠.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라고. 빨강이라고 하는 개념 없이 이걸 빨갛게 보인다라고 얘기하는 건 너무 맹목적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 말에 따른다면 빨강에 대한 개념 없이 이 대상은 빨갛게 보이니까 이 대상은 빨갛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참이나 거짓을 판단할 수 없는 비개념적 감각 경험에 정당화하는 것이야. 왜냐면 예를 들어서 불닭볶음면 먹었는데 누구는 맵다 그러고 누구는 안 맵다 그러잖아. 그거랑 이게 빨갛게 보인다랑 똑같은 말이거든 결국은. 그럼 참 거짓 판단 안 돼. 맞죠? 사람마다 다 다를 테니까. 이해되죠? 자, 그러니까 이 대상이 빨갛게 보인다는 믿음은 맹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토대론의 이러한 근본적인 한계는 정합론이 등장하는 원인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 정합론은 또 나중에 여러분들 시간에 고3 기출 들어가면 해결의 변증법으로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정합론에서는 모든 믿음들이 사실 또는 실제와의 비교를 통해서 정당화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고, 이 입장에서는 이미 가지고 있는 지식의 체계 중 옳다고 판결된 체계에 비추어서 모순됨이 없이 딱 들어맞는지에 대한 여부에 의해 지식의 옳고 그름을 가릴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는데, 사실 여기 세 줄은 그냥 없는 거랑 똑같아. 맞죠? 토대론 얘기는 여기서 끝났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근본적인 한계는 결국은 이거다. 개념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개념 없이 정의된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쉬고 싶은데 좀만 더 하고 싶습니다. 잠깐만. 요거를 봐야 되는데, 토대론의 입장. 이게 사실은요, 그 보기가 너무 쉽게 돼 있어요. 내가 학교 선생님은 이거 고칠 것 같아. 봅시다. A는 땡씨가 직접 감각한 경험을 쓴 것이고, B는 A를 바탕으로 추론한 믿음이랍니다. 자, 그래서 안에 코트가 옷장에 있다는데
감각입니다. 그냥 바뀔 수 없어요. 객관적 사실이야. 맞지? 장바구니가 놓여있다. 객관적 사실. 그걸 봤어. 감각이야. 그 다음에 집안에 끓여진 커피가 있다. 도 변할 수 없어. 맞죠? 그래서 A를 전부 뭐라고 볼 거야? 그렇지. 기초미도 그렇구나. 자, 그러면 B는요. 이 A를 바탕으로 어떻게 한 거야? 연역적으로 추론한 겁니다. 그래서 이 B를 뭐라고 할 거야? B, 기초미등이라고 보겠지. 이렇게 되고 나면은 밑에는 뭐 별로 어려움 없을 겁니다. 그렇죠? 같이 하고 싶은 좀 쉬었다.